세상을 바꾼 암살 사건,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 암살 사건입니다. 일본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가 생기면서 상당수의 사무라이들이 몰락합니다. 그 중에서 잘 나갔던 게 이제 북진 일도류였다고 해요. 일본이 오랜 세국 정책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분위기에 가장 고무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라이 계층들이었어요. 최강경파번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막부를 공격하겠다.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부도 이거 진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극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료마는 교토에서 성공과 죽음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기 암살, 세상을 바꾼 암살 사건.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 암살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이런 거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사극의 소재 시대가 사실은 전국 시대가 아니라 막말 시대입니다. 막부 말기. 일본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역사 인물로 늘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료마는 한자로 말하면 용마입니다. 용말, 드래곤 호스. 이름도 잘 짓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료마를 다룬 유명한 소설이 시바 료타로의 발음이 안 되냐. 발음이 안 돼. 시바 료타로의 용마는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료마는 간다인데 한자로 하니까 용마는 간다. 역시 이름은 잘 짓고 봐야 돼. 사카모토 료마는 도사본, 지금의 시코쿠 섬에 있는 고치현의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가 생기면서 사무라이들이 실업자가 되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무라이들이 몰락합니다. 그러나 사카모토 료마 집안은 몰락하지 않은 극소수의 운 좋은 사무라이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부자였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 대릴 사이로 들어와서 당주가 됐는데 내 정확한 재산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상속받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받았지만 전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요즘 돈으로 100억 엔이 넘었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받아도 얼마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료마는 차남이었는데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어차피 가업은 큰형님이 받는 거고 료마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이 정도면 가업을 물려받을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자기 인생 찾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모험을 동경했죠. 어려서부터 검술도장에 다녔고 19살 땐가 에도에 와서 유명한 검술도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때 도장이 북진 일도류라는 건데 당시 이제 사무라이들의 유일하게 좀 돈 버는 수법이 검술도장이었어요. 중국에서 그 쿵후 고수들이 할 게 없으니까 도장 만드는 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무슨 일도류, 이도류 하는 게 이게 진짜 무슨 그 전국 시대에 이런 실전 시대에 생긴 게 아니고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장 같은 걸 만들죠. 그러니까 이름 멋있게 쿵후도 맨날 이런 거 이야기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팔콰이장 이러면서 발음이 맞나? 하여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나갔던 게 이제 북진 일도류였다고 해요. 무지하게 도장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단증 받고 그 영화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고수로 묘사가 되는데 솔직히 그 실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영화에 나오는 당세를 제패하는 엄청난 고수는 아니더라도 인류 고수였고 대회도 어느 정도 큰 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럭저럭 대회하면 우승컵도 따고 그러는 수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은 우리나라로 치면 개화기입니다. 막부는 몰락 직전이고 서양 세력이 이제 군함 포함 외교라고 그러죠. 이제 와서 우리나라 개항시키듯이 대포 빵빵 쏴서 개항시켰죠. 그래서 일본이 오랜 세국 정책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보다도 당시 일반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공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왜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 같은 건 하는데 일본도 이제 똑같이 그런 양위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막부가 인심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썩은 막부 체제도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해서 혁신해서 뭐 양이 오랑캐도 무찌르자 뭐 이런 운동이 퍼져 나갈 때였어요. 이걸 존왕양이라고 하죠. 존왕, 일본은 천황 체제니까 왕을 받들어서 뭐 막부를 개혁하고 나라를 혁신해서 양이 서양 오랑캐를 쫓아낸다는 게 존왕양이 운동이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가장 고무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라이 계층들이었어요. 16세기 이래로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실업자처럼 살았던 사무라이들은 이제 우리들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막부를 타도하려고 하니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거대한 전쟁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흥분안하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사무라이들은 전쟁이 왔으니까 우리들의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스케일이 다른 건데 우리가 전쟁 실업자야. 그런데 전쟁이 나면 우리들이 직업이 생기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들의 좀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활약을 하면 우리의 신분, 사회적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급, 무사, 군관 이런 사무라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역사 강의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대의 변화를 보는 사람은 다르죠. 사무라이들도 이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료마는 당연히 후자에 속합니다. 일본 만화나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빠짐없이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죠. 바람의 검심이라고 만화,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영화, 영화도 비교적 그 일본 영화 중에서 잘 만든 것 같은데 그 여러 편 나왔죠. 이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이 히무라 겐신인가? 얼굴에 흉터 있는 애. 히무라 겐신이라고 얘 직업이 프로 암살자입니다. 막부 말기에 활약한 최고의 암살자로 나오죠. 그 시대적 배경이 이건데 당시에 존왕하자는 파, 그 다음에 막부에 충성하는 파 이렇게 패가 갈리는데 일본은 원래 여러 번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들이 막부파와 존왕파, 천황파로 갈리게 됩니다. 사무라이들도 갈리고 번도 갈리고 또 사무라이들 상당수는 번에 소속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칼부림이 안 날 수가 없죠. 패는 갈리고 흥분한 사무라이들이 설치되니까 교토에서 칼부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만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생구미, 우리말로 하면 신선조라는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설 무력 단체들도 생기게 됩니다. 교토에 가면 신선조 박물관이 있고 신선조가 모여서 훈련하던 곳, 또 그들 말고 뭐 이런저런 번의 무사들이 테러를 하거나 테러를 당한 곳을 표시한 팻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교토는 이렇게 화려한 팻말을 안 세우고 이렇게 새집처럼 생긴 나무 팻말 많이 세우는데 그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몇 월 며칠에 뭐 누가 칼부림해서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여기서 무슨 모의했다 이런 팻말도 상당히 있어요. 일본 역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작은 사건들은 뭐 우리들한테는 거의 낯선 사건이잖아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칼부림 난 게 크게 자랑할 사건은 아니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붙여놓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이 새집처럼 생긴 팻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참, 그 새집처럼 생긴 팻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 이제 그런 걸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테러 사건 관련된 팻말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색의 수도인데 문 도시에서 이렇게 칼부림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일본은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봉건사입니다. 사무라이들은 각각 자신이 소속한 번이 있고 교토는 수도다 보니까 여러 번들의 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에 있는 다이묘들이 1년에 한 번씩 교토에 와야 되는데 이 교토에 와서 머무른 요즘 식으로 말하면 대사관 같은 이런 관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대사관은 치해복권 지역이잖아요. 대사관 안의 영토는 그 나라 영토예요. 그런데 이게 교토의 이런 번들의 번저도 그런 번의 영토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번저 앞에 있는 약간의 땅들, 하여간 그 영역권도 그게 치해복권 지대 비슷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에 속한 사무라이들이 칼부림을 해도 교토에 있는 또 이 교토 뭐랄까 순찰대, 경찰대가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토 안에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번저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떤 전국시대의 재판처럼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죠. 권력이 잘 유지될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막말 사회가 되니까, 이름도 참 잘 졌어. 막말 사회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난장판이 돼가는 겁니다. 료마는 교토에 왔다 뭐 여기 갔다 이제 바쁘게 살았는데 1867년 음력으로 10월에 료마가 교토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은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제 강경파 번들, 사스마번, 조슈번 이런 최강경파 번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막부를 공격하겠다.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부도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력도 모으고 막 이러다가 11월 10일에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드디어 천황에게 권력을 반환한다고 공포합니다. 이게 대정봉환이라는 건데 막부가 대정봉환을 하긴 했지만 자기 권력을 다 내어놓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자 이제 그때 도막파라고 그래요. 막부를 엎어버리고자 하는 도막파에서도 초강경파였던 사스마하고 조슈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봉기하겠어. 이래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 상태였고,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래서 좀 말리는 번들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스마와 조슈는 봉기를 해서 조금 후에 진짜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극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료마는 교토에서 성공과 죽음 사이에 있었습니다. 강경파 번들이 전쟁 불사까지 외칠 수 있었던 건 라이벌이었던 사스마와 조슈번이 동맹을 체결한 덕분이었어요. 사스마하고 조슈는 막말에, 그러니까 전국시대 후반부에 전국 지방에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번이었습니다. 사스마는 지금 큐슈의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하는 최남단 지역이고, 토전사에도 얘기했고 뭐 뉴스멘터리 할 때도 나오지만 하여간 왜구 뭐 임진왜란 때도 나오지만 뭐 이런 거 하여간 전쟁 왜구 나올 때 초강력했던 번이 사스마입니다. 그 왜구의 중심지고 사스마 도법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칼잡이들 설치고 뭐 이런 데였고, 조슈는 일본이 크게 4개의 섬으로 돼 있는데 가장 큰 거 지금 뭐 도쿄 있고 오사카에 있는 그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혼슈라고 그래요. 그 혼슈섬 최남단에 있는 야마구치현이 지금의 조슈입니다. 이 야마구치현은 일본에서 정치 명문가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죽은 아베도 바로 그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도 바로 그 조슈바 야마구치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야마구치현 출신 정치가들의 족보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사스마하고 조슈는 원래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동맹을 맺고 막부 타도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대정봉환 한다고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밀고 들어가서 아예 우리가 정권 장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슈하고 사스마가 동맹을 맺는데 중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료마였습니다. 그런데 료마는 대정봉환이 나니까 또 전쟁 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이 좀 애매하지. 천황파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막부에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또 교토에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료마는 이전부터 막부파의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극적인 암살 시도를 모면한 적도 있었죠. 게다가 본인이 살인죄로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수배령인 사람이 어떻게 교토에 있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저와 교토의 그 독특한 상황에 의해서 사스마번하고 도사번의 보호로 버티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우리나라처럼 평생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 하여간 대사관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대정봉환이 시행되면서 료마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수배령도 해제될 것 같았고, 지금까지는 뭐 그냥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운동가였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면 이제 권력도 얻을 거고 관직도 얻을 거고 본인이 또 추구하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을 맡고 세상에서 뭘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암살 위험이 있는 교토에서 계속 은신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이때 이제 여러 루트로 알아봤는데 막부 쪽에서 이제 다 끝났어. 너는 그냥 우리가 안 건드릴게. 이런 언지를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료마가 은신하고 있던 곳은 교토의 니조성 건너편 사조거리 가와라마 마치도리라는 번화가였습니다. 니조성에서 동쪽으로 딱 1500m를 가고 정남쪽으로 500m를 가면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오미야라는 간장 가게가 있었는데 그 집 2층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없어지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 잡고 그 건물 1층에는 스시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이제 여기가 료마가 암살당한 장소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1867년 11월 15일 양력으로는 12월 10일 밤 8시경에 누가 오미야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후지요시가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 낯선 무사가 2층 료마가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보면 벌집 같은 방들, 그리고 사람들, 걸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그냥 요란하게 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스모 선수인 하이는 조용조용히 계단을 오르고 료마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더 못하게 했어요. 이때 후지요시가 쓰러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